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존 문 대통령의 권력기관 개혁 방향에 대한 세부 내용이 담겼는데요. 주요 내용과 의미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조광안 군장대 석좌교수, 장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오늘 오후에 보신 대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권력기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조국 수석 일단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겠다 이런 방침을 밝혔는데요. 먼저 전반적으로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꼭 31년 전이죠. 서울대학교 재학생이었던 박종철 군이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타살이 된 지 꼭 31년이 됐습니다. 이 31년 만에 우리나라 권력기관의 실질적인 개혁의 첫걸음이 시작됐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네. 이번 조국 수석이 발표한 개편안을 보면은요, 87년 전에는 우리가 중앙정보부, 경찰에 의한 통제 국가였고 그 후부터는 검찰 권력이 점점 비대해집니다. 네. 이 검찰 권력에 대한 그동안 통제받지 않은 권력이었던 검찰 권한의 축소가 우선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한계가 모호한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이번에 명확하게 분리됐다는 데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쭉 권력에서 약간은 그래도 축소돼 왔던 경찰 권력이 강화됐기 때문에 이 강화된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가 주요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권력기관과 정치의 절연 이런 이제 키워드가 지금 많이 쓰여지고 있는데 사실은 국가 권력기구 운행 자체가 다 정치의 영역으로 포함되고 민주주의는 결국은 정치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네. 정치 과정은 각각의 국가기구를 두고 그 국가기구의 고유한 역할과 기능을 이행함으로써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까지 우리는 물론 각각 국가기구가 본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을 하려고 했지만 네. 제왕적 대통령과 그리고 권위주의 정치 문화에 따라서 특정한 대통령이라든가 권력자가 이거에 개입해서 본질적인 기능을 훼손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렇게 해서 구조를 바꾸고 개혁을 하고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은 저는 이런 정치 과정의 개혁은 개헌과 연계돼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권한을 막강하게 그냥 놓고 한다면 결국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로 민주적인 어떤 국가기구로 운영될 것인가 아닌가 결정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것은 상호 견제와 전문화를 통해서 국가기구의 정치적 중립을 이루어내겠다. 네. 이렇게 대통령의 강한 의지 표현으로 봅니다. 다만 이것이 앞으로 국회의 제1야당인 한국당과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통과되려면 선진화법이 제공되는 그런 어떤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론 정부의 이런 강한 의지 이런 것들은 저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지만 이것이 야당을 설득해서 같이 끌고 가는 그런 데서 국회에서 어떤 입법화가 뒷법치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분께서 오늘 청와대 권력기관 발표안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짚어주셨는데 일단 하나씩 구체적으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검찰, 핵심 쟁점이던 이 검찰 수사권이 조정이 됐는데요. 예, 아무래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정부가 지금 설치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전제로 한 검찰의 수사권 조정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우선 일단 최소한의 기능을 갖다 분리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검찰 개혁은 좀 더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 검찰 권한이 우리 사회를 주도하는 고위 공직자들을 적절하게 수사를 함으로 해서 검찰권의 확대를 가져왔거든요. 네. 그걸 가지고 검찰이 여러 가지 가이드라인 수사이니 무슨 하청 수사니 하명 수사니 이런 굉장히 많은 부작용과 불신을 갖다 낳았기 때문에 네. 일단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를 둬서 그 기능을 검찰 내에서 띄어낸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해줘야 되겠죠.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이제 기소 독점권이랄까 이런 몇 가지 이 검찰 권한을 좀 더 개혁해야 되는 개혁의 방향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차후에 이루어져야지 좀 더 완전한 검찰 개혁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께서는 검찰 개혁, 특히 이번에 법무부의 탈검찰화도 좀 주목할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글쎄 저도 여러 가지 검찰 개혁에 대해서 찬성은 하지만 그러나 검찰의 인력이 상당히 지금 부족하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검찰 개혁을 통해서 검찰의 어떤 사기가 저는 혹시 더 저하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는데 검찰 개혁은 해야 됩니다. 과거의 어떤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 검찰이 정치 검찰이라는 비판을 사실 많이 받아왔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물론 기소 독점권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차피 조직이 새로운 시대에 맞는 어떤 조직으로 재탄생을 하려면 수사권 조정도 해야 되고 고위공직자 수사기관 직접 수사 축소 이런 것도 이제 해야 되지만 결국은 그런 것들을 명시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운영을 하고 특히 통수권자인 대통령, 검찰의 최고의 어떤 통수권자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검찰권을 행사할 때 정부에서 이 검찰을 어떻게 앞으로 활용할 것인가 저는 자율성과 책임성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총장한테 인사나 예산을 배정해 주고 다른 기관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야만이 과거의 그런 어떤 오명을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대적으로 이 경찰과 국가정보원의 어떤 기능을 좀 분산시키면서 경찰의 기능이 조금 커지는 모습인데요. 이에 따라서 청와대에서는 이 자치경찰제 그리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이런 것을 제시하면서 이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겠다. 이런 청사진도 내놨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하셨지만 비대화가 우려되고 그리고 청렴성, 신뢰성을 제고하지 않으면 경찰권이 상당히 지금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이 상당히 그동안도 많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이런 것도 자치경찰제 같은 것은 저는 상당히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 자치경찰이라는 것은 시도지사한테 경찰권을 넘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넘기는 것은 인사와 예산까지 같이 넘기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경찰의 어떤 경제력 제고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고 특히 이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이제 분리를 함으로써 한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여론이었던 비대화 그리고 경찰이 이것을 다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리고 검찰과의 갈등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어떤 구조적으로 분리를 시킴으로써 어떤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조치를 취했다고 볼 수는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회에서 이것을 어떻게 합의해서 입법화를 추진하냐.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네, 이 국정원이 개혁을 하면서 이 대공 수사권을 경찰로 넘기겠다고 했을 때 이 한국당을 중심으로 한 야당에서는 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 국정원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을 넘겼을 때 이게 과연 큰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계속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경찰에서 안보수사처를 신설해서 이 대공 수사권을 받아오겠다 이렇게 이 청와대에서 밝혔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안보수사처로 넘어가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자유한국당에서 국가정보원에서 가장 잘하는 일이 대북 첩보 내지는 수사라고 하는데 바로 그거에 그 영역과 한계를 넘어가 가지고 국내 정치 내지는 국내 치안 문제에 광범위하게 개입하게 된 국정원의 가장 큰 그 잘못된 부분이었죠. 사실 그 부분이 국가정보원은 해외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기능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운영은 국내 기능이 비대해지면서 해외 기능이 상대적으로 왜소해져 버렸죠. 그 기능이 정상화되는 과정입니다. 이 국가정보원은 전쟁이 아닌 평화 시에 바로 국가의 국익을 가장 지켜내는 선봉장의 역할을 갖다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정보원의 해외 기능의 그 확대와 정상화는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우리나라의 사정 기능이 그 검찰과 경찰 두 군데로 지금 그 나눠져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가 이제 있게 되면 이제 곧 나눠지는데 부패방지위원회가 그 기능의 한 축을 담당을 함으로 해가지고 좀 더 상호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게 절실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는 경찰 내에서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한다고 했는데 완전한 지방자치는 그 행정자치, 교육자치, 경찰자치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자치가 완전한 지방자치로 가기 위한 아주 그 중요한 그 기능들을 다 마땅히 줘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오는 중앙행정경찰과 자치경찰의
권한의 중복이랄까 업무의 중복 내지는 한 개의 모함을 갖다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앞으로 후속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제 국가정보원은 이 대외 정보원 이 어떤 대북과 해외 관련 안보에 특화된 조직으로 만들겠다 이런 방침인데 이제 당연히 그래야 이런 됩니다. 식으로 전환이 된다면 그동안 국정원과 관련해서 국내 정치 개입이라던가 특활비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좀 불거지지 않았습니까? 이런 문제들은 원천 차단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뭐 거의 완벽하게 제도적으로 차단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실질적으로 국가정보원에 근무를 했기 때문에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만 국가정보원의 해외 기능의 그 확대 내지는 좀 더 효율성을 극대화시키는 것은 우리 국익을 위해서 가장 절실히 필요한 문제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주 오래전부터 국가정보원의 기능이 국내 기능과 국외 기능이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네. 역시 이제 이 권력기관 개혁안 아까 교수님께서도 앞서 초반에 언급해 주셨지만 역시 이 부분이 이제 확정이 되려면 국회에서 이 합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일단 네. 지난주에 사개특위가 구성이 됐고 이번 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들어가는데 결국 사개특위에서도 권력기관 개편안이 주도한 이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한국당에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지금 반대하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 개혁안 어떻게 국회에서 좀 논의될 것으로 보십니까? 지금도 이제 선거가 다가와 있고 또 한국당은 제1야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개헌특위도 마찬가지로 네. 지금 한국당의 반대라고 할지 아니면 한국당이 아직 시기상조다, 국민적 토론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으로 지방선거 이전에 개헌도 할 수 없다.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국가기구의 어떤 개혁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입법화 과정도 마찬가지로 네. 충분히 국회에서 논의 그리고 공청회라든가 국민적인 논의를 통해서 앞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나갈 가능성이 크고 이것은 뭐 물론 야당에서 이것을 국정의 발목 잡기 이렇게 여당에서는 비판할 수도 있지만 야당 입장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기준에 있는 여러 가지 국가기구들인데 국정원 같은 것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대공수사를 여기에서 제외한다면 네. 사실 우리가 분단된 현실에서 북한의 지금 핵과 미사일 여러 가지 지금 북한의 어떤 도발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대공수사가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대공이라는 것은 국내와 해외가 저는 영역이 없다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리고 국정원이 그동안 쌓아온 물론 정치 개입을 했던 아주 나쁜 그런 것들은 저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개혁의 차원에서 이것은 처단을 적폐를 청산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쌓아온 그 휴민트라든가 어떤 정보 그리고 정보력 그리고 수사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그냥 버리기에는 상당히 아깝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가지고 한국당과 민주당 그리고 국회에서 여야당이 상당히 치열하게 논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됐을 때 오늘 정부에서 이것을 발표를 했지만 결국은 3부 능선, 4부 능선, 5부 능선을 넘는 국회가 과연 이것을 동의를 해줄 것인가. 동의를 해주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사실 이것을 상임위를 통과해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에는 시간이 상당히 촉박하고 12월부터 해서 지금 지방선거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2월, 3월 되면 각 당의 지금 공천 작업이 이제 진행될 겁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런 어떤 개혁의 어떤 입법 과정이 잘못하면 지방선거의 어떤 공천 과정과 맞물려 가지고 개혁의 어떤 작업이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상황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해서 국회에서 협치가 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개혁 입법이 지금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물론 발표를 하고 그리고 개헌도 하겠다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고 했지만 결국은 야당과 같이 손을 잡고 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한국당을 설득하고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을 설득하고 이런 어떤 선제적인 조치가 지금 필요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네, 협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교수님께서는 이번 개혁안의 국회 논의 어떻게 될 것으로 좀 전망을 하십니까? 우선 뭐 제1야당이 지금 이 가장 그 중요한 것은 권력기관의 정상화잖아요. 네. 우리 사회가 30년 동안의 민주화 이후에 여러 가지 제도를 여러 가지 사회적 현상들을 실험해 보면서 제기되어 왔던 문제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총론에 있어서 이 방법보다는 이 방법이 낫겠다 하면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겠죠. 네.
그 전에 뭐 땡깡만 부리는 정당이 아니었고 국가의 행정을 갖다가 담당했던 정당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큰 틀에 있어서의 그 국민을 위한 정부 그 사정기관의 정상화, 그 권력기관의 정상화에 큰 틀의 동의를 한다면 네. 큰 틀에서는 동의가 이루어지고 다만 강론에서 만약에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뭐 제왕적 대통령 권한이 축소되지 않았다라든가 그다음에 요거는 요러요러한 식으로 잘못될 수 있다라든가 이러이러한 부분은 이런 식의 문제가 있다라든가 하는 것들을 하나씩 짚어주면서 그것을 타협해 나가야겠죠. 그렇게 한 전제하에서의 반대를 한다면은 그게 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반대를 한다면 모르겠는데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주지 않고서 그냥 뭐 이거는 안 되고 저거는 안 되고 하는 거는 거의 그 소화병적인 반대를 위한 반대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청와대 권력기관 개편안에 대해서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요. 정치권 상황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국민의당 이 당무위가 열렸습니다. 전당대회 개최를 위한 당무위가 열렸는데 이 당무위 현장 굉장히 찬반 양측 간 충돌이 벌어지면서 한마디로 아수라장이 됐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먼저 안철수 대표가 2월 4일 전당대회 개최하는 방안을 확정을 했는데 이 반대파의 반발이 심한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전대회 개최될 수 있을까요? 뭐 상당히 저는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전망을 하는데 지난번 당무회의가 여러 가지 혼란을 겪었던 네. 것은 당 대표가 당원 500명을 대표 당원으로 추천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주겠다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전당대 전체 대표 당원이 전당대회가 이번에 성공을 하려면 전체 대표 당원이 있습니다. 전체 대표 당원이 과반이 참석해서 과반이 찬성을 해야만이 이 전당대회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지금 선출직 대표 당원이 8,500명이고 그리고 당연직 대표 당원이 1,500명입니다. 그래도 10,000명인데 10,000명이 그동안 뭐 국민의당 창당 이후에 탈당을 했거나 또는 주소가 불명되거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10,000명이 채워질 수가 없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됐을 때 이 뭐 예를 들어 실제적으로 한 4,000명이 참여를 한다면 여기에서 이 전당대회가 무산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통합파나 반대파나 이거에 대해서 통합파는 전당대회를 성공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이고 반대파는 전당대회를 부결시키고 아니면 무산시키는 그런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숫자를 보면은 통합 찬성파가 상당히 유리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막상 대표 당원 전체를 놓고 보면 이것이 이루어질지 아닐지 누구도 지금 예단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당 사태는 계속 안개 속 네. 통합을 위해서 더 크게 해서 더 큰 정당을 만들려고 했는데 통합을 위한 분열의 양태로 가기 때문에 국민의당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져가고 있다고 봅니다. 분열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당무위 현장에서 찬반 양측 간 욕설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이 상황이 현재 양쪽으로 쪼개진 국민의당의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관심은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이 반대파와 찬성파 간으로 양당으로 쪼개질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관심 아니겠습니까? 일단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내용적으로는 쪼개졌죠. 형식적으로 쪼개지지 않은 것일 뿐이죠. 그리고 그 당무회의에서의 그 충돌은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거의 적나라하게 또 보여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전당대회 의장이 이상돈 의원입니다. 네. 그 이상돈 의원이 그 통합 반대파죠. 그래서 이분이 전당대회를 하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전당대회 의장이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고 또 당무위원회의 그 의결로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당무위원회를 소집을 했습니다.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적법하지 않은 전당대회는 개최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적법 절차를 갖기 위해서 당무위원회를 한 것입니다. 이 당무위원회가 굉장히 혼란 속에서 끝났고 이 혼란의 와중 속에서 이 당무위원회의 결의를 이상돈 전당대회 의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전당대회가 실질적으로 열렸을 때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의 좌파 대의원들이 얼마나 많이 참석을 해서 얼마나 그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갖다가 표출을 하느냐. 그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냐. 이런 많은 것들이 지금 현재 안개 속으로 지금 점점 네. 접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당은
이 통합 찬반 양측 간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안개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양상인데요.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이 김세현 의원이 탈당을 해서 한국당에 복당을 했고 또 남경필 경기지사도 이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면서 한국당 복당을 시사하지 않았습니까? 여기다가 원희룡 제주지사 역시 거취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 결국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파괴력이 좀 반감되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너지가 이미 저는 상쇄되고 없어졌다고 봅니다. 다만 정치적인 결단을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가 했기 때문에 결단을 한 것은 그대로 밀어붙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성공과 실패는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결정적인 타격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 이렇게 봤을 때 반쪽짜리 국민의당과 반쪽짜리 바른정당이 서로 합치고 나머지는 이탈해서 원대복귀하고 그리고 호남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교섭단체를 만들거나 아니면 정치결사체를 만들어서 가칭 신당을 만들어서 이번 지방선거를 호남 중심으로 치러질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와 저는 같은 어떤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됐을 때 결국은 이번 이런 분당 사태가 앞으로 이제 올 텐데 이렇게 되면 결국은 3년 뒤에 있을 총선을 두고 총선 때는 민주당과 호남 의원들과 저는 합쳐질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리고 바른정당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방선거 결과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내야 되는데 과연 국민의당의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의 바른정당 두 분이 합쳐서 수도권이라든가 TK라든가 PK라든가 호남 어느 지역에서 과연 성과를 낼 수가 있을 것인가. 여기에서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그 당의 어떤 국민적인 선택을 이미 못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됐을 때 통합의 정당성마저 상승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앞으로 안철수 대표의 정치력 그리고 유승민 대표의 정치력 이런 것들이 국민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가. 이것이 저는 기초가 주목된다고 봅니다. 네, 말씀하셨지만 이 호남 중진 통합 반대파들끼리 이 신당을 창당을 한다면 이 신사당 체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안철수 대표와 유승민 대표 간의 통합 신당이 창당이 되고 또 호남 반대파들이 나와서 또 따로 신당을 창당할 경우에 이 신사당 체제가 이루어진다면 이번 지방선거에 미치는 이 구도에 미치는 영향도 상당하지 않겠습니까?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는 있겠으나 이 통합의 시너지가 너무나 지금 반감된 상태여서 네. 상당한 그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당의 이 내부는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정치에 유권자들이 제3지대에 대한 희망이 있어요. 이를테면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 어디에도 속하고 싶지 않은 그 제3의 지대가 있는데 그 제3의 지대를 업고 이 성공한 정당이 국민의당입니다. 그런데 국민의당은 지역 기반을 호남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남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니까 호남 출신 의원들은 이 국민의당의 제3의 길로의 변화를 갖다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금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고 네. 안타까운 것은 바른정당입니다. 불과 몇 개월 전에 새로운 보수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그분들이 몇 개월 동안 뭘 했는지 잘 모르겠고 그러면 몇 개월 동안 해가지고 아예 아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돌아가요? 이게 너무 좀 만화 같기도 하고 유치하기도 하고 좀 한심하기도 하고 새로운 노력을 뭐 한 1, 2년을 갖다 꾸준히 해보고 진정성 있게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야 이건 정말 도저히 우리 국민들이 저희들을 어떻게 이렇게 이 외면하실 수 있겠는가 하고 무슨 저 하소연이라도 해봐야지 그냥 어정쩡하게 있다가 그냥 몇 사람씩 또 갔다가 또 몇 사람 또 가고 몇 사람 또 가고 이런 모습이 우리 정치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아주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죠. 우리 남경필 지사님만 하더라도 무슨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조조가 되는 길을 택하겠다. 그러면 옛날에 조조가 되셨어야지. 아니 불과 몇 개월 만에 조조가 되시는 겁니까? 그게 난 참 이해가 안 가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광한 군장대 석좌 교수, 황성호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